안녕하세요. 13주 강의할 차림입니다. 13주 1교시 시작합니다. 13주에는 원자 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자역학 공부했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인데 원자 핵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양자역학이 필요한 것이죠. 원자에서는 원자 핵이 그냥 원자의 중심에 놓인 원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원자 핵 내부를 살펴보면 원자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는 무엇을 원자라고 하냐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모임을 원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 전자들의 모임,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전자 한 가지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두 가지가 모여 있는 것이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원자 핵을 보자면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원자 핵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원자 핵도 구분을 합니다. 원자를 원소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원소였습니다. 자, 원자 핵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치 원자에서 원자를 구분했던 것처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자가 있는데 원자에 여기 전자가 있고 전자가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있고 또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자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애톰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소는 영어로 엘리먼트인데 이 엘리먼트가 바로 원자의 종류를 말해주고 원자 번호 Z가 엘리먼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엘리먼트가 원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원자 번호가 1일 때는 수소 원자, 원자 번호가 2일 때는 헬륨 원자, 원자 번호가 3일 때는 리튬 원자. 여러분 다 외웁니까? 나는 3까지. 원자 4도 합니다. 원자 번호가 4 때는 헬륨, 원자 번호가 5일 때는 B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리까리합니다. 그럼 원자 핵은 어떠냐? 원자 핵은 뉴클리어스라고 하는데 원자 핵의 종류를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핵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뉴클라이드라고 하고, 바로 뉴클라이드가 원자 핵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려주는데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원자는 원자 번호 Z만으로 구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의 가운데 있는 원자 핵 속의 중성자 숫자가 달라도 같은 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수가 안 바뀌니까. 화학적인 성질이 같았어요. 그런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가 바뀌면 다른 핵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원자 번호는 같더라도 중성자 번호가 다르면 다른 성질을 갖는 원자 핵이 된다. 핵종이 다른 핵종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구분할 때 우리 원자와 원자 핵을 설명할 때 나오는 숫자들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원자 번호 Z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 그리고 중성 원자에 포함된 전자수, 이 두 개가 같은 수입니다. 그런데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주 금방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의 수가 바뀌어지면 중성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 되죠. 전하를 띤 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원자 핵 속에 포함된 양성자 수는 좀처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원자 핵에 포함된 양성자 수로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수는 N으로 표시하는데 이건 원자 핵에 포함된 중성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 질량수가 원자의 질량을 거의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됐죠. 왜 그러냐면 전자의 질량은 이 양성자나 중성자 질량은 2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전자가 2000개 모여야지 지금 양성자 하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한, 즉 원자 번호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을 A로 표시하고 이것을 질량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핵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자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도 배웠죠. 원자에서는 원자 핵에 포함된 중성자수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원소고, 그렇게 중성자수가 다른 원자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동위원소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원자보다는 같으나 중성자수가 달라서 같은 종류의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원소를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자 핵으로 가면 이게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를 표시할 때는 우리 어떻게 표시했냐면, 원소 찾아보고 싶으면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됐죠. 주기율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찾아보면 제일 편하냐면 여기 브리테니카의 홈페이지에 갈 것 같으면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이 주기율표에 아주 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맨 위에, 주기율표의 맨 위에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원자 번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원소 기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원자 속에 전자들이 어떻게, 전자의 껍질을 이룰 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는 전자 배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소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크립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원자 번호나 원소 기호나 원소 이름, 이거는 같은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표시된 거, 이게 바로 원자량인데, 원자량의 경우에는 동위원소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자량은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의 비율을 감안을 해서 평균을 낸 질량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원소가 만드는 물질의 결정 구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상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그린 것이 원소의 주기율표였습니다. 원소의 주기율표는 우리가 영어로 Table of Elements 이렇게 얘기하죠. 원자의 주기율표 이러지 않죠.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원소를 표시하니까 원소의 주기율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소의 주기율표를 이렇게 쓱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원소의 주기율표 보면 이렇게 밑에 따로 그려진 게 있는데, 이 따로 그려진 것은 바로 여기에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에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안정되지 않은 방사성 원소들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정된 원소들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저절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건 여기 끝에 있는 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죠. 그리고 여기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안정된 원소는 여기에 있는 비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자 번호가 83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위적으로 생성한 원소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92보다 더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처음 원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원자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바로 원자 번호를 가리킨다는 걸 알 때는, 야, 이제 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92개보다 더 많이는 못 들어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드디어 92개보다 더 많은 그런 원소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 거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현재까지 가장 큰 원소는 여기 오가네손이라고 하는 이 원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원소 중에서 가장 원자 번호가 더 큰 것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원자 번호 큰 걸 만들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종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핵종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떻습니까? 핵종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다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표시했을 때 맨 위에 있는 A가 바로 질량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핵종을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X는 여기에 원소 기호를 여기다가 또 표시합니다. 근데 원소 기호를 알면 우리 모두 압니까? 원자 번호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소 기호만 쓰고 원자 번호는 그냥 안 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원소 기호 알면 원자 번호 알고 질량수 알면 중성자수 아니까 중성자수를 여기에 오른쪽에 아래 첨자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개만 알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핵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핵종들 중에서 아이소토프는 우리 원소들 중에서 아이소토프는 동위원소 그래가지고 질량이 다르지만 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핵종에서는 이게 다른 게 되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양성자수가 같은 그러나 중성자수는 다른 그런 원소들을 합해서 아이소톱이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중성자수는 같지만 원자 번호는 다른. 그리고 아이소바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성자수와 양성자수가 다 달라도 둘을 합한 질량수가 같은 핵종. 이것을 아이소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원소의 주기율표와 비슷하게 핵종들도 표로 표시하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종 도표다. 핵종 테이블이다 이러지 않고 핵종 도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종 도표는 영어로는 Chart of Nucle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핵종 도표는 어디에 가면 아주 제일 잘 찾아볼 수가 있냐면 IAEA 국제 원자력 에너지 기구 이런 데죠. 자, 여기에 갈 것 같으면 여기 홈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종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 핵종 도표는 어떻게 그렸냐면 이제 핵종들은 한 가지 번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두 개 다 의존하죠. 그래서 가로축이 바로 중성자수가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양성자수가 되고 그래서 여기 IAEA에 있는 이 핵종 도표 홈페이지에 갈 것 같으면 저 위에 있는 저 구탱이 있는 요거 있죠. 요걸 갖다가 확대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아주 여기서 핵종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 핵종의 그 성질을 찾아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핵종을 볼 것 같으면 관찰된 핵종의 수는 3,300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려있는 게 전부에서 3,300개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깔별로 이 핵종이 안정됐느냐 안정되지 않았느냐 또는 이게 안정되지 않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바뀌는가에 따라서 색깔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에 까만색은 어떤 것이냐면 안정된 핵종의 수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핵종의 수는 전부에서 260개쯤 되는데 우리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그 안정된 원소들이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안정된 원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방사성 원소를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했었죠.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아닌 원소들의 동위원소 이것들이 바로 안정된 핵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60개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은 Z로 표시된 이 선상에서 이거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와 같은데 안정된 원소 요 까만색을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원소가 커지면 다시 말하면 원자 번호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이 질량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쪽에 안정된 핵종이 있냐면 중성자수가 더 큰 쪽에 안정된 핵종이 있죠. 그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들이 많아지면 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양전하들은 어때요? 청력이죠. 그게 많으면 서로 불안정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중성자가 더 많이 끼어가지고 원자핵을 안정되게 만들어서 N이 더 큰 쪽이 안정된 원소로 만든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에 저절로 존재하는 불안정한 핵종의 수는 한 50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핵종들은 전부 다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핵종이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생성된 핵종의 수가 2,99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색깔들은 어떻게 나눈 것이냐면 여기에 불안정한 핵종 중에서 알파 분계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은 노란색. 봤더니 질량수가 큰 쪽에서 주로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된 것은 베타 붕괴하는 것들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고,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붕괴, 베타 플러스 붕괴와 베타 마이너스 붕괴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요거는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성자만 내보내는 붕괴, 이건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 저게 굉장히 질량수가 크다든지 질량수가 굉장히 작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매우 차이 날 때,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중성자만 내보내는 거, 이것도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붕괴는 드물지만 아주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면 약간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포획은 원자에 있는 가장 안쪽 전자를 원자핵이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핵종으로 바뀌는 그런 방법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핵분열, 저절로는 핵분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자발적 핵분열 일으키는 그런 핵종도 저 위에는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아까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로 싹 갑니다. 마우스 휠을 이렇게 실실 돌려가지고 여기 하나를 딱 갈 것 같으면 요 핵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택한 것은 칼리포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방사성 원소다라죠. 자, 그러면 이런 원자 핵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보겠습니다. 이 원자 핵의 질량은,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다 합하면, 그러니까 양성자 100개하고 양성자 50개하고 중성자 50개로 된 원자 핵이 있다고, 핵종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질량을 다 합하면 그 핵종의 질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결합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결합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결합에너지는 원자 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구성 입자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태양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유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만유인력이 없다면 태양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구와 달, 이것도 만유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구와 달과 인공위성, 이런 것도 전부 다 만유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합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기에 지구와 달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만 질량을 재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만 질량을 재면 5.9742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그리고 달만 질량을 재면 0.073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저울에 넣고 잰다면 이거 어떻게 재요라고 물어보면 그 의문이 아니지만, 아무튼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값하고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집니까? 네, 이것의 질문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엄밀하게는 no인데 실질적으로는 yes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엄밀하게는 no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지구와 달의 결합에너지만큼 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지구와 달의 결합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구와 달의 결합에너지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면 바로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결합에너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지구로부터 달을 무한히 멀리 바깥으로 갖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은데, 그게 바로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로 여기다 하나는 지구 질량, 여기는 달의 질량을 집어넣고 아래는 뭘 쓰냐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비교할 것 같으면, 자, 원래는 여기에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된 질량을, 질량 에너지를 mc제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결합 에너지를 합해가지고 요게 되는 것인데,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잰 질량을 요걸 계산해가지고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하고 질량 사이 관계를 배웠죠. 자, 이렇게 구한 결합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눈 것이 바로 질량 차이가 될 텐데, 진짜로 그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구와들을 한꺼번에 재는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구한 M1과 M2를 구해놨죠. 그리고 결합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기에 만일력 상수 집어넣고 질량 집어넣고 광속 집어넣고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8.4348 곱하기 10의 8승 킬로그램이 되는데 요 10의 24승 킬로그램하고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가 24승하고 8승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848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 16짜리 차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이니까 어땠어요? 자,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를 우리가 뭘 쓰냐면 원자나 원자 핵의 질량은 세 가지 단위 중 하나로 쓰는데 하나는 뭐냐면 SI 단위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SI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단위로 쓰는데 에너지 중에서 미시 세계의 물체 에너지, 질량 에너지 할 때는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씁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전자가 1볼트의 전위차를 지나갈 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해야지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의 질량을 표현할 만하기 때문에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C제곱으로 나눈 거. 이것은 E는 MC 제곱을 이용한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것도 쓰는데 질량 단위는 이제 원자나 원자 핵을 표시할 때 중성 원자 카본 12 그래서 원자 번호가 6이고 원자 핵 속에는 중성자가 6개 들어있는 그런 중성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12U라고 놓고 이것과 비교해서 질량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단위로 쓸 것 같으면 1U는 1질량 단위는 여기 1.66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되고 이걸 MEV per C제곱으로 하면 931.49 MEV per C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수소 원자를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자유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요거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유 전자의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수소 원자는 여기서부터 뭘 빼야 되냐면 결합 에너지를 빼야 되는 거죠. 수소 원자를 재봤더니 아까 지구하고 달을 직접 재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수소 원자 재는 거 우리가 잽니다. 진짜 쟀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해 보니까 자 수소 원자의 질량 에너지는 요거 두 개 더한 것과 같을까 하니까 비교해 보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B인데 요거 여기 수소 원자의 질량 에너지에다가 결합 에너지를 더해야지 둘을 완전히 떼어 놓은 두 개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결합 에너지를 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소의 이 질량 에너지 에서 빼기 두 개를 더한 것에 이 에너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0.007520 MeV가 되는데 요건 이제 결합 에너지를 계산한 거예요. 이 결합 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지구하고 달하고 그냥 만일력이 원인인 결합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는 수소 원자의 경우는 무엇이 수소 원자를 결합시킵니까? 전기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 보면 지구와 달의 경우에는 여기에 그 전체 질량분의 결합 에너지 할 것 같으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되는 거 우리가 아까 봤었죠.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는 수소 원자 전체 질량분의 결합 에너지 하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되니까 이건 눈에 띌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이 둘을 비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만유인력이 얼마나 약한 힘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핵종으로 갈 것 같으면 핵종의 결합 에너지의 경우에는 결합 에너지의 비율이 이거보다 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핵종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핵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양성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양성자는 중수소의 원자 핵입니다. 그냥 수소가 있고 수소에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하나 있어요. 중수소가 있습니다. 중수소는 그냥 수소보다 질량이 거의 2배입니다. 여기에는 중성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삼중수소도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그냥 수소보다 원자 하나의 질량이 3배입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중성자가 2개 들어있고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양성자는 바로 중수소의 원자핵인데, 중수소는 우리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 수소가 1H인데, 그 다음에 이게 중양성자의 핵종 기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2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알았죠. 그리고 중성자의 질량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양성자, 요거 우리가 금방 질 수가 있겠죠. 중양성자의 질량 에너지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다시 말하면 양성자의 질량 에너지하고 중성자의 질량 에너지를 합했더니 중양성자의 질량 에너지가 됐습니까? 우리 바로 눈으로 봐서도 아니죠. 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고, 중양성자의 결합 에너지는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바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뺐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714 나오는데, 이 결합 에너지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봤더니 어때요? 10의 -4승인데 아까 전기력의 경우에 결합에너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10의 -6승이었죠. 이건 10의 -4승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0.1%, 여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9.1이니까 이거 거의 10의 -3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원자 핵에서 중양성자의 경우에는 결합에너지가 0.1%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할까? 여기 잔뜩 있으니까 이걸 표기할 때 표기하는 방법부터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핵종은 어떻게 표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핵종은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요 Z를 안 써도 좋지만, 자,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A, X, Z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핵종입니까? 네, 질량수는 A고 양성자 수는 Z고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원자번호를 뺀 그런 핵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핵종이니까 이런 핵종의 질량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M 하고서 거기다 핵종 기호를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B 해놓고 그 안에다가 핵종 기호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핵종의 결합 에너지, 핵종 요 AZ의 결합 에너지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무엇일 거냐면, 자, 요것들을 갖다 이 핵종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전부 다 멀리 보내면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가 되겠죠. 이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의 질량을 전부 더한 다음에, 그 질량 에너지를 전부 더한 다음에 그 핵종의 질량 에너지를 뺀 거, 그 차이가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는 요건 뭐예요? MP하고 MN은 이건 자유중성자와 자유양성자와 자유중성자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유양성자의 질량에다 Z 곱하고 자유중성자 질량에다 N 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 CJ 곱하면 질량 에너지가 되지요. 그리고 그 핵종의 질량 에너지를 뺍니다. 그게 바로 핵종의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무엇에 해당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전부 다 멀리 보내는데 그때 무엇에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핵력에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핵열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핵종의 경우에는 종류가 많으니까 이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아주 그 성질을 구하기가 좋냐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면 좋습니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뭐냐면 핵종의 결합 에너지가 있는데 그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그 핵종의 질량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가 나와요. 아주 재미있는 표입니다. 자, 이 표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이게 이제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이렇게 늘어나서 질량수가 여기서 150에서 200하고 제일 큰 핵종들의 질량수가 뭐 한 250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질량수 핵자당, 핵자 하나당, 다시 말하면 어떤 핵종의 결합 에너지를 핵자의 수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핵자 하나당 얼마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 보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50 정도, 60 정도, 50에서 60 정도 그 사이에 최대값을 이루다가 이렇게 감소하죠. 자, 이런 성질을 한꺼번에 쓸 것 같으면 핵자당 질량수 나온 것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결합에너지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질량수가 작을 때는 한 질량수가 20에서 30 전에서는 어떠냐? 급격하게 0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질량수가 여기 A가 10보다 크면 어떠냐?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대략 비슷한데 어디에서 변하냐면 7MeV에서 9MeV 사이에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냐면 A는 60부근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이 A는 60부근이 어디냐면 바로 철원소의 원자핵에 해당하고 그 A가 그것보다 더 커지면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서서히 감소하는데 바로 이 성질 때문에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2교시에 핵 분열과 핵 융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 핵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중성자들이 들어있고 이런 핵종들, 원자 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원자 핵을 설명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을 기술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는 전자 한 종류만 되어 있는데 이건 양성자, 중성자 두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복잡하죠. 그리고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떤 것에서부터 왔냐면 원자 핵이 잡아다니는 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설명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가운데 중심에 그 핵자들, 양성자나 중성자를 잡아다니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기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쉽게 됐는가? 그 쉽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껍질 모형인데 원자를 쉽게 기술할 수 있는 게 원자의 껍질 모형 때문인데 원자 핵에서는 이 껍질 모형이 성립 안 할 것 같았는데 원자 핵에서도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원자 핵도 쉽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껍질 모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력과 외력입니다. 내력과 외력은 그냥 안에서 작용하고 밖에서 작용하는 힘 같이 보지만 사실은 여러 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내력과 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질량이 4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에 요 3개만 내가 관심의 대상일 때 관심의 대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좌표계를 그려놓고 이 3개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물체 움직임을 할 때 그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술하려는 운동을 기술하려는 물체들의 모임이 이게 개입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내력은 이제 그런데 이걸 개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물체들의 좌표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1, R2, R3만 관심의 대상이고 저 M4는 이 위치를 알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놈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저놈은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개가 내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내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물체들 사이에 M1과 M2 사이에 힘작용하고 이렇게 M2와 M3 사이에 힘작용하고 이게 바로 내력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힘도 있을 수가 있냐면 어때요? M4가 이 시스템 바깥에 있는 다른 물체가 잡아다니는 힘 이게 바로 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계는 태양이 가운데 있고 행성들이 있죠. 그러면 행성들의 움직임을 내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행성들과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그럼 이거는 내력이고,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다니는 힘은 이거는 이제 외력인데, 태양은 어디로 움직일까 이런 거 내가 관심 없죠. 지금 행성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내가 관심이 있어요. 행성들의 좌표는 내가 관심이 있지만 태양의 좌표, 그냥 태양은 그냥 중심에 딱 원점에다 놔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외력은 힘을 받는 물체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M1에는 지금 내력과 외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어때요? M1에 작용하는 외력은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M1이 움직이면 변하죠. 저 M4는 어때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고 관심 없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외력은 힘을 받는 물체의 위치에만 의존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외력은 한 물체의 힘이라고 하는데, 내력은 어떠냐?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모두의 위치에 의존합니다. M1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더라도 M2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M1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죠. 물론 M1이 움직여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력의 경우에는 두 물체의 위치에 의존해서 이건 뭐라고도 부르냐? 두 물체의 힘이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으면 보존력이면, 우리 대부분의 힘은 보존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시 세계에 있는 힘들은 전부 다 보존력이에요. 자, 이런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물체의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그 포텐셜 에너지는 R만의 함수입니다. 근데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두 물체는 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R과 R 프라임,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하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외력과 내력을 가지고 물체들의 모임,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냐면, 우리 중요하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성들의 시스템, 이건 만유인력에 의해서 구해진 시스템,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리고 원자에 있는 전자들의 시스템, 그리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로 된 시스템. 자, 요것들의 운동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운동을 먼저 볼 것 같으면, 행성들은 어떤 운동합니까? 타원 궤도를 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항상 똑같은 타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삐끗하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행성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근사적으로 성립합니다. 어떤 근사적으로 성립하냐면, 행성들이 태양에 의한 한 물체 힘만 받는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행성들이 어떤 힘도 받냐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행성들에 의한 힘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내력에 의한 힘이고, 내력에 의한 힘은 두 물체 힘이죠. 그런 힘들이 작용하면 우리 한 물체 힘만 작용할 때 똑같은 타원 궤도를 돈다고 하는 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차 운동을 하는 건 뭐냐면, 타원 궤도의 축이 약간씩 회전하는 것이죠. 실제로 행성들은, 모든 행성들이 다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그 세차 운동하는 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축이 회전하는 각이, 100년 동안 하는 각이 1도도 안 됩니다. 1도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조금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측정은 굉장히 세밀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측정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고, 세차 운동의 원인은 바로 내력 때문이다, 두 물체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전자들의 상태를 구할 때 우리 이제 양자역학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하는데,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쓰냐면, 자, 이 포텐셜 에너지를 씁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원자 핵 속에 있는 전자는 무엇으로 기술하냐면, 이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 상태를 양자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양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로 구분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주양자수에 따라서 이렇게 n제곱에 반비례하게 n제곱이 점점 커지면 이제 이 주양자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0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 전자의 에너지가 0보다 커지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전자 안에 속박되어 있을 때는 우리 이 에너지의 기준점을 어디에 만들었냐면 에너지가 0에다가 만들었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점이 어디입니까? R이 무한대인데죠. 이 R이 무한대에서 0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0보다 더 작아야지, 그래야지 전자가 원자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전자의 상태는 이 주양자수뿐 아니라 주양자수는 바로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궤도 양자수도 있습니다. 이건 각운동량 양자수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가 있는데 이 자기양자수는 각운동량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양자수고, 또 하나 고유스핀 양자수가 있는데, 고유스핀은 전자가 자전하는 듯이, 자전은 꼭 아니지만 그런 그 각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이건 딱 두 가지 방향으로만 자전해요. 그래서 한 방향이면 그 반대 방향. 그래서 고유스핀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서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부여가 되는 그런 양자수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여기서 보아서 알듯이 주양자수만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어떠냐면, 우리 궤도 양자수가 L인 껍질에는 자 이런 2 곱하기 2L 더하기 1개만큼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궤도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S, P, D 이런 건 궤도를 표시한 것이고, S궤도는 각운동량이 0인, 여기 각운동량 0일 때를 S궤도, P궤도는 각운동량이 1일 때, D궤도는 각운동량이 2일 때, 그 다음에 F부터는 3, 4, 5, 6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구한 거냐면 2L 플러스 1 곱하기 2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이 0일 때는 2L 플러스 1 하면 1 되니까 곱하기 2. 각운동량이 1일 때는 2L 플러스 1은 3이니까 곱하기 2에서 6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위첨자가 바로 이런 각운동량 궤도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의 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바로 주기율표가 결정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율표의 껍질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껍질 모양의 번호로 쭉 구분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A족 여기 보면 어떠냐, 이거는 껍질이 안쪽 껍질은 꽉 차 있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 하나가 딱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외곽 궤도에 전자 한 개만 있을 때, 그때는 그것들이 전부 다 성질이 이제 비슷한 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한 개가 모자라는 적, 그게 할로겐 원소가 되고, 꽉 차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불활성 기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최외곽 궤도가 꽉 차 있는 것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 있는 것들이 무엇들이냐면, 여기서 보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 원자 번호를 볼 것 같으면 헬륨은 2고 네온은 10이고 아르곤은 18이고 이런 거죠. 자, 이것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게 생기냐면, 원자핵과 전자들 사이에 한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에너지 레벨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한 물체의 상호작용만 작용한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궤도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의 수를 쫙 여기에 계산할 것 같으면, 전자수를 다 계산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보면 여기서 우리 실제로 안정된 불활성 기체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건 바로 이것들입니다. 전자가 꽉 차 있는 전자의 원자 번호는 이렇게 우리 한 물체 포텐셜만 가지고 계산하면 20, 28, 60, 1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실제로 그런 것과 비교할 것 같으면 어디서 차이 나냐면 바로 아르곤에서 바로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바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구할 때도 원자 핵이 전자에 작용하는 쿨롱 포텐셜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전자들 사이의 쿨롱 포텐셜도 고려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고려할 것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에 맨 각운동량이 제일 큰 쪽에 있는 것에서 하나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이것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원자 번호를 구해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20, 18 이렇게 되는 게 어때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씩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도 하나씩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요것들의 원자 번호가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똑같이 여기까지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118과 168은 아직 원소가 작아서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만약에 원소가 만약에 큰 데까지 간다면 이런 놈들도 불활성 기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성의 경우와 원자의 경우를 비교할 것 같으면 태양계에서 행성의 운동은 어떻게 돼요? 태양과 행성 사이에 한 물체임만 작용한다. 그러면 바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물체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행성의 공정 궤도가 왜 세차 운동하는지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큰 틀은 한 물체임이 결정하고 약간 세부적인 조정은 두 물체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원자의 경우도 원자에서 전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과 전자 사이에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할 것 같으면 불활성 기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를 다 알아내자면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 핵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원자 핵에는 어떠냐면 사실은 원자 핵 사이에는 무엇이 작용합니까? 핵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핵자와 핵자들 사이에 양성자와 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핵력이 작용해서 이건 어떤 힘이겠어요? 이거는 두 물체의 힘이죠. 우리가 지금 개로 생각한 것이 양성자, 중성자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데 원자 핵을 만드는 것은 그 개에 속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작용합니다. 두 물체의 힘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행성과 원자에서 한 물체의 힘의 역할을 했던 것이 원자 핵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원자 핵에는 껍질 모형이 우리 원자에서 껍질 모형이 바로 뭐냐면 불활성 기체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껍질 모형이었습니다. 이 껍질 모형이 원자 핵에서는 성립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핵의 껍질 모형이 존재해야지만 한다는 증거가 그런 단서가 보여지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핵의 마법수라고 부릅니다. 매직 넘버. 그래서 그게 원자에서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원자핵의 마법수인데 원자핵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런 번호들이 있었죠. 이게 어떤 번호예요? 원자에서 20, 18, 36. 특별히 안정된 원소의 전자수죠. 근데 원자에서도 그런 게 발견됩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면 이런 숫자의 양성자수나 중성자수면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원자 번호가 이 번호 중에 하나일 것 같으면 원소가 특별히 안정돼서 다른 원소와 상호작용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자 핵에서도 원자 번호나 중성자수가 다시 말하면 양성자수나 중성자수가 이 번호들 중에 하나와 같으면 핵종은 특별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핵종과 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미세하게 이 번호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는 거 설명해 줬죠. 근데 여기서 원자핵에서 이렇게 특별히 안정된 핵자의 수가 있는 거, 요 숫자를 매직 넘버라고 마법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핵자들 사이에는 이런 게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물체 포텐셜만 이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숫자 자체도 28, 20, 28 이런 것도 어때요?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하고 이제 좀 다르죠. 자, 이런 원자 번호, 이 번호는 어떻게 해서 구해지냐면 포텐셜에 의해서 한 물체 포텐셜이 어떤 모양이냐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포텐셜 모양을 시도해 보더라도 이건 절대로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매직 넘버로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원자, 핵에서 보겠습니다. 두 개가 원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자, 핵의 전자들에 대한 한물체 포텐셜의 중심이 됐죠. 그리고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들이 껍질을 이루면서 분포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 모양의 결과로 불활성 기체가 존재했고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두물체 포텐셜은 단순히 미세하게 껍질을 조종하는 데 그쳤죠. 원자 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자 핵은 아까 얘기했지만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 핵에서 핵자들이 껍질을 이루면서 분포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그 결과 매직 넘버는 특별히 안정된 핵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껍질 모형이 적용해야지만 되는 그런 마법수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다음 또 하나 더, 그 마법수 자체도 만약에 그 마법수가 원자 모형의 원자의 경우에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와 뭐 비슷하든지 약간 조금만 다르다고 하면 우리 이해할 만한데 전혀 다른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 그 특별히 안정된 불활성 기체나 이런 건 한물체 포텐셜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토이 모델이 있습니다. 원자 핵에는 한물체 포텐셜이 작용하지 않는데 그냥 작용한다고 치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여기에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단순조화 진동자죠. 자, 이런 포텐셜이 작용한다고 치고, 그리고서 양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자수를 계산하면 어떤 특별히 안정된 숫자가 나오는지 봤어요. 자,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해서 에너지 고익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랐을 때 이제 이른다라고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쭉쭉쭉쭉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핵자의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안정된 핵자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이 모델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우리 이제 이거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n이 클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때 이 n과 l에 의해서 에너지가 조금 바뀐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단순조화 진동자 모델에서 그러면 l이 아까 어땠습니까? 우리 그 원자에서도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면 약간씩 벌어졌죠. 그렇게 약간씩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어떠냐? 그러더라도 역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진짜는 어때요? 빨간 게 진짜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두물체 포텐셜은 없다고 했을 때, 두물체 포텐셜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이 안정된 핵자의 수는 전과 달라지지 않아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지금부터 설명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196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두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괴포트 메이어라고 하는 독일 여성 과학자입니다. 또 하나는 한스 엔젠이라고 하는 역시 독일 과학자, 물리학자입니다. 둘이 다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독립적으로 원자핵의 껍질 모형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원자핵에 적용되는 껍질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원자핵은 그냥 포텐셜 에너지만 봐가지고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만 봐가지고는 한물체 포텐셜이 작용할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껍질 모형의 매직 넘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노벨 물리학상을 여자가 몇 명이 받았습니까? 네, 3명가에 우리 퀴리 부인이 받았고, 그 다음에 쭉 못 받다가 1963년에 마리아 괴포트 메이어가 바로 이 껍질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또 한 명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3명의 여성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풀어야 될 과제는 뭐냐면 핵자에 과연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왜 두물체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해도 마법수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해결한 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핵자들한테는 고유스핀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핵자들은 무엇도 있냐면 원자핵 내에서 뺑뺑 도는 궤도 가군동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으면 뺑뺑 도는 회로 우리가 우리 전자기 배울 때 우리 회도에서 뺑뺑 돌면 그게 마치 무엇처럼 행동했냐면 자기 쌍극자, 가장 간단한 코일이 있으면 그 코일 중에서 가장 간단한 코일이 한 번 가는 거죠. 한 번. 이게 바로 자기 쌍극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는 자기 쌍극자 모먼트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원형 회로에 전류 I가 흐르면 그러면 그 원형 회로의 자기 쌍극자 모먼트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I에다가 S, 그 회로의 면 벡터 S를 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자기 쌍극자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때 어떤 주위에 이미 자기장이 있는 곳에 이 자기 쌍극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토크를 받게 됩니다. 이 토크를 받는데 이 토크가 받을 때 그놈은 토크를 받아서 움직일 것 같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회전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는 토크에다가 세타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분의 파이 있는 데를 이것을 기준점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닷 P. 이 뮤는 자기 쌍극자의 자기 쌍극자 모먼트고 B는 이제 자기장인데 바로 핵자가 원자 핵 속에서 뺑뺑 돌면 그러면 그놈 때문에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핵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스핀의 자기 쌍극자 모먼트가 바로 그 자기장에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가군동량과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 가군동량 때문에 생기는 상호작용입니다. 이 상호작용 때문에 그 매직 넘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스핀 궤도 상호작용, 스핀 오빗 인터액션이라고 하는데 핵자의 궤도 가군동량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뺑뺑 도는 핵자가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장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장에 놓인 핵자의 고유스핀이 있는데 이 고유스핀은 바로 핵자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궤도 가군동량에 의한 자기장 에다가 아까 어땠습니까? 뮤 닷 S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S까지 곱해서 L 닷 S인 그런 모양의 포텐셜 에너지를 받는다. 이게 마치 한물체 포텐셜 에너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V 오메가 S의 DR 이렇게 요걸 한 건 뭐냐면 이때 DR로 할 것 같으면 R에 대해서 변화가 이제 작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0이 되고 그 표면에서만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스핀 오빗 포텐셜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그 매직 넘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핵자의 이 총 궤도 가군동량과 스핀 가군동량을 더하는 걸 총 가군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총 가군동량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J는 L 더하기 S.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상태수가 있는데 궤도 가군동량이 L일 때는 우리 아까 어땠냐고 했냐면 요거의 성분대로 방향대로 2L 더하기 1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스핀 가군동량은 2분의 1이니까 요건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총 가군동량으로 말하면 총 가군동량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S가 2분의 1이어서 L 더하기 2분의 1 또는 L 빼기 2분의 1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L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요걸 갖다가 2J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L이 됩니다. 그리고 J 플러스는 L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걸 2J 플러스 1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건 2L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수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1P6이라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요거는 에너지 주양자수가 1이고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가 1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 상대수는 6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이게 2L 플러스 1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6이 됐죠.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 이렇게 두 개로
그 궤도 가구 운동량이 1인 놈은 전부에서 6개인데 이게 총 가구 운동량이 2분의 1인 놈이 2개, 2분의 3인 놈이 4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구 운동량이 D일 때, 이거는 가구 운동량이 2일 때는 전부에서 10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총 가구 운동량을 할 것 같으면 4개와 6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F는 14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F는 L이 4일 때입니다. 그러면 4일 때면 F는 L이 3일 때. 그래서 2, 3, 5, 6, 7이죠. 7에다가 2를 곱하면 14개인데 요거를 총 가구 운동량으로 할 것 같으면 2분의 5하고 2분의 7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2분의 5일 때는 6개, 그 다음에 2분의 7일 때는 10개. 그래서 14개가 6개와 8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10개가 4개와 6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매직 넘버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에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각각의 스핀 오빗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있었던 양자수 그 숫자 핵자 수를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를 그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 있다고 하면 이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눈 수를 짝짝짝짝 더했더니 바로 매직 넘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와 엔제는 핵자의 궤도 가운동량과 고유 스핀 가운동량이 상호작용해서 에너지 고유값이 바뀐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스핀 궤도 작용에 의해서 NL 상태가 NJ 마이너스 상태하고 NJ 플러스 상태 둘로 나뉘는데 L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두 상태 사이 에너지 장력이 더 커져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 간격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가지고 매직 넘버가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우리가 사실은 양재역학에서 이거 푸는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원자 핵의 경우에는 한 물체 상호작용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이런 것이 설명됐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자핵에 바로 껍질 모양이 적용됐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원자 핵 속에는 중심이 없었죠. 핵자와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만 있었죠. 근데 이 핵자와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때문에 한물체 상호작용이 평균에서 한물체 상호작용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핵력의 특징은 첫 번째 짧은 거리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 내부에는 바깥으로 나가면 작용하지 않고 사실은 핵자와 핵자 사이의 작용도 바로 옆에 있는 핵자끼리만 작용하고 하나만 더 옆에 있어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핵자끼리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들이 파울리의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해서 같이 중첩되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핵자들이 중첩되어 있을 수가 없고 고르게 펴져 있어야지만 됐습니다. 원자의 내부 밀도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고르게 펴져 있고 잡아다니는 게 가장 가까운 것만 잡아다니기 때문에 밀도가 거의 일정했죠. 표면만 제외하고. 이게 바로 액체의 경우도 바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액체의 분자와 분자들 서로 잡아다니는 힘이 짧은 거리 힘이죠. 그래서 어떠냐? 가장 가까운 것 사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만 작용하고 그 내부에서는 거의 힘이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의 균일한 밀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는 어디나 균일한 밀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내부, 여기 내부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내부입니다. 내부는 거의 밀도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표면 부분에서만 밀도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점점 커질수록 표면 부분의 모양이 다 똑같죠. 그리고 그 내부는 밀도가 다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 핵이어서 어떠냐면 원자 핵의 핵력은
그 핵력이 원자핵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 밀도에 비례하는데 밀도가 일정이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바로 힘이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어디서만 작용합니까? 표면 부분에서만 작용하는데 표면 부분인 밀도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인력이 마치 한 물체의 힘처럼 그렇게 인력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는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짧은 거리 힘과 파울리 베타 원리가 만족해서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원자핵에서 핵재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두 물체의 힘은 상호작용하는 두 핵자의 위치에 의존하는 게 두 물체의 힘이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떠냐면 평균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핵자가 가운데 있느냐 가운데서부터 얼마나 먼데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두 물체 힘인데 효과적으로 한 물체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물체 힘이 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한 물체처럼 동작을 해서 그래서 한 물체 포텐셜의 특징인 껍질 모형이 적용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껍질 모형에서 매직 넘버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스핀 오빗 인터액션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핵을 비교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한 물체의 힘에 의해서 전자들이 껍질 구조를 이루었죠. 그리고 전자들 사이의 두 물체 힘에 의해서 불활성 기체의 원자 번호를 이제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자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자핵은 두 물체 힘만 받지만 그 힘의 내용을 볼 건 두 물체의 힘이지만 껍질 구조의 특징인 마법수가 관찰되는 걸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메이와 젠센은 핵자 사이의 스핀 궤도 상호작용이 마법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고 핵자들은 베타 원리를 만족해서 두 물체의 힘인 핵력이 효과적으로 한 물체 힘처럼 행동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 핵도 껍질 모형을 이용해서 쉽게 이제 여러 가지 성질을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원자핵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자핵에서 대표적인 성질이 바로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원자핵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사능 붕괴와 그 반감기인데 우리 방사선은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베크렐이 발견을 했습니다. 베크렐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베크렐이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베크렐은 X선 같은 건 자기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크렐은 4대에 걸쳐서 인광 물질을 연구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그런 걸 충분히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인광 물질로부터 무엇인가 엑선과 비슷한 그런 이제 것을 발견하기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인광 물질은 어떻습니까? 햇볕을 쬐어주면 조금 있다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빛 중에 엑선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투과력이 강한 거죠. 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인광 물질을 햇볕을 쬐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은 종이로 싸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필름 옆에다 놔가지고 그 필름이 감광이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씨 좋은데 햇볕에 내놔야 되겠죠. 근데 우연하게도 1896년에 2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파리에 계속 비가 왔어요. 사실 유럽은 비가 자주 오죠. 그래서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광 물질을 어떻게 했느냐, 서랍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개일 기밀을 안 보이니까 무조건 그래도 한번 3월 1일 날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서 서랍 속에 사진 건판을 현상을 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전과 똑같은 그런 상이 나왔습니다. 햇볕을 쬐어줬을 때와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광 물질로부터 무엇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인광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방사선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던 건 바로 뭐냐면 그 인광 물질에 우라늄이 소량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이상한 걸 발견해서 처음엔 이거를 베크렐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걸 방사선을 발견했는데 이 방사선은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방사선 때문에 원소의 종류가 저절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그게 뭐냐면 방사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나왔어요. 순전히 원자 내부에서 에너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 원자 내부에 그런 에너지가 어떻게 있을지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알고 있는 것은 운동 에너지였는데 물질 속에 무엇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질량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사성 붕괴는 통계적으로 기술이 됐습니다. 방사성, 자연 방사, 저절로 나오는 방사성에는 5가지 종류, 크게는 3가지인데 그걸 세분하면 5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감마 붕괴, 알파 붕괴, 그리고 베타 붕괴에 해당하는 것을 베타 붕괴, 전자 포획, 양전자 방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들이 감마 붕괴는 감마선 전자기파지요. 알파 붕괴는 헬륨 원자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타 붕괴, 전자 포획, 양전자 방출 여기서는 전자 또는 양전자와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 감마 붕괴가 일어나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만 바뀌죠. 근데 알파 붕괴가 일어나면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베타 붕괴에서도 역시 원자 번호가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방사성 붕괴 공식은 어떻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냐면 방사성 붕괴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방사성 원소 중에서 어떤 것이 언제 붕괴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아무거나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뭔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순간에 붕괴하는 원소의 수는 그 순간에 존재하는 원소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측정한 시간 간격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방사성 원소가 100개 있을 때 붕괴하는 거하고 200개 있을 때 붕괴하는 거하고 200개 있을 때 붕괴하는 게 2배다 이거예요. 그리고 1분 동안에 붕괴하는 거하고 2분 동안에 붕괴하는 거하고 2분 동안에 붕괴하는 게 2배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통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붕괴하는 수가 dn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n, 원래 있던 숫자, 그 다음에 dt, 시간 간격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비례상수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n의 숫자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상수가 바로 붕괴상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바로 미분 방정식이니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nt는 n0, 2의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붕괴할 것 같으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는 거,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이런 식이 이제 적용되는데 바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는 바로 뭐냐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반감기 그래서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 t2분의 1 반감기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nt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게 2분의 n0죠. 여기다 반감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걸 양변을 로그를 취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양변을 로그를 취한 거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반감기는 붕괴 상수분의 ln2. ln2가 0.693이니까 붕괴 상수분의 0.69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마다 원래 있던 거에 절반씩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붕괴할 때는 어떻게 되냐 붕괴할 때는 거기서 알파선도 나오고 뭔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 샘플의 방사능을 R이라고 놓는다면 그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dt분의 dn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방사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붕괴하는 숫자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 동안에 붕괴하는 숫자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사능의 단위로는 SI 단위로 뭘 쓰냐면
베크렐을 씁니다. 이건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것인데 베크렐은 SI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전에 실용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때 그때는 1퀼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오늘 알고 봤더니 그 1퀼이는 37기가바크렐 10의 9승 베크렐에 해당하는데 그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라듐 1g의 방사능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사능 붕괴는 그냥 아무렇게나 또는 인위적으로 절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 상태의 그 에너지 그 준위의 그거는 일렉트론 볼트로 우리 기술할 수가 있어요. 원자 상태 한 상태와 다른 상태의 간격은 이 일렉트론 볼트는 온도로 환산하면 우리 열연산 배울 때 에너지를 온도로 환산하는 거 배웠죠. 어떻게 합니까? KT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온도로 환산하면 이거는 수백 도에서 수천 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원자 핵에서 핵자 상태의 에너지 간격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그건 수억 도에서 수십억 도가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원자 핵의 상태를 조절할 수 없겠죠. 이 온도까지는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핵반응은 인위적으로 유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원래부터 불안정한 원소가 원자 핵이 붕괴되는 것밖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 핵은 언제 이제 일어나냐면 우주 초기 또는 초시성 같은 이런 격렬한 천체 활동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온도가 생기겠죠. 그때 이제 새로운 핵종들이 나오고 불안정한 핵종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정된 핵종으로 이제 됐는데 반감기가 지구 역사보다 더 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그런 핵종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오늘날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사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감기가 태양계 수명보다 더 길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전부 다 4가지 종류의 어미 원소에서부터 붕괴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4가지 종류의 어미 원소는 질량수가 4의 배수냐, 4의 배수보다 1이 더 크냐, 4의 배수보다 2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에도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 계열이 있으면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미 원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원소까지 반감기를 거쳐서 마지막 원소까지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런 것에 속하는 것들만 방사성 원소가 되고 불안정한 핵종이 되면서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등 자연 붕괴에 의해서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 방사 붕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2교시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1교시는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